네, 반갑습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10장 파트 3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난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요. 데이터 과학자들이 다룰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몇십만 개 이상의 큰 데이터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하게 우리가 임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볼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개의 임의 데이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려면 이제 방법은 만 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확률 분포 함수를 통해 가지고 난수를 생성해서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겁니다. 확률 분포 함수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정규 분포 함수 혹은 뭐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는데요. 연속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난수를 생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 전에 이제 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난수, 영어로는 랜덤 넘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과학할 때 꽤 중요해요. 이 무작위적인 어떤 의도를 품고 만든 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1, 2, 3, 4, 5. 제가 금방 이렇게 이제 숫자를 썼는데 얘는 의도한 바가 있죠. 크기가 작은 순서부터 큰 값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이렇게 의도성이 전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출현하는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고대의 갑골 문자를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길흉을 점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거북이 등껍질을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요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억지 추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죠? 자, 자연에서도 그런 난수를 생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대기나 열에서 발생하는 잡음 혹은 양자 현상과 같은 무작위적인 현상들이 있거든요. 우주 배경 복사 이것도 난수를 생성하는 원천 데이터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측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의사난수라고 해가지고 난수와 비슷한 형태의 난수를 만들어냅니다. 난수는 절대 아니지만 난수처럼 보이는 어떤 임의의 값을 생성해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난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넘파에서 난수를 만들 때는요, 난수의 시드 값을 만듭니다. 시드 값이 뭐냐면요, 난수를 만드는 일반적인 규칙이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의사난수를 생성하는 함수를 씁니다. 즉 임의의 an이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z 값을 곱하고 거기다가 i 값을 더해줍니다. 이때 z라든지 i라든지 m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수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게 되면 새로운 수가 만들어지죠. 그게 a의 m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얘를 입력으로 써서 a의 m 플러스 2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난수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때 만일에 이제 z 값하고 i 값, m 값을 잘 만들지 못하면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난수를 만들어내겠죠. 즉 똑같은 숫자만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초기에 제일 먼저 사용되는 z값 있잖아요. 그죠? 제일 초기에 사용되는 요 a의 제로값 있죠. 얘를 우리가 시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 값을 일단 100으로 주는 거죠. 시드 값이 100이 되면요, 향후 생성해내는 모든 난수들의 시퀀스는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랜드 5를 하거나 랜드 5,3을 하게 되면 각각 1차원 난수의 배열을 만들거나 2차원 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a에다가 10, b에다가 20을 주고요, b-a를 한 다음에 np 랜덤 해가 랜드 5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5개의 난수를 만들겠죠. 그죠? 그런데 이 난수의 값이 범위가 0에서 1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b-a를 하게 되면 그 값이 10이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 값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0에서 10 사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 값에다가
더하기 a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요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난수를 5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네, 요렇게 난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랜드 인터 이와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랜드 인트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7 있죠. 얘는 난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6 사이의 난수를 10개 만들어내겠죠. 그죠? 만일에 여기서 10 사이의 난수를 만드는데 사이즈가 4,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행 7열의 2차원 행렬 형태의 난수를 생성해냅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최대한 난수에 가깝게 만들어낸 난수를 의사난수라고 합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num파이를 임포트 하고요. np에 랜덤 값의 시드를 100으로 줬습니다. 자, 이제 5개의 랜덤 넘버를 생성해 볼게요. 자, 0.5434, 0494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 값들이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때 한 번 더 랜더를 호출하게 되면요. 역시 연속해서 나오는 숫자들이 다른 숫자들이 생성되죠. 그죠? 이제 시드 100을 한 다음에 다시 랜더를 하게 되면요. 앞서 생성한 요거랑 똑같은 값들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시드 값들은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데 처음 사용되는 최초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뀌게 되면 얘도 바뀐다는 거 확인했네요. 그죠? 자, 이제 5행 3열 크기의 행렬을 만들 때는요. np.random에 랜덤 5하고 3을 해줍니다. 그러면 1, 2, 3, 4, 5행 1, 2, 3 해서 3열의 랜덤 값이 만들어졌네요. 그죠? 다음으로 10에서 20 사이에 난수를 한 5개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a 값을 10으로 주고 b 값을 20으로 주고 b -a 곱하기 np.random 해가지고 5개의 랜덤 값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0에서 1 사이의 랜덤 값 5개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10을 곱했으니까 0에서 10 사이의 랜덤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10에서 20 사이의 난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기본이 되는 값 10을 추가하거나 혹은 이렇게 a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10에서 20 사이의 랜덤 값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랜더 인트 이래 가지고요 1에서 6 사이에 난수 10개를 만드는 이때는 이제 정수 난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랜더 인트를 썼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생성해 보면 정수가 총 10개가 만들어졌죠. 그죠? 만일에 4 곱하기 7 크기의 대열인데요 1부터 10 사이에 정수 난수로 채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치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 랜더 함수에 이어서 랜드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표준 정규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한 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그런 표준 정규분포가 됩니다. 자, 정규분포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앞에서 생성한 난수는 균이란 확률 분포로 생성되는데 이제 확률 분포는 뭐냐면은 평균값에서 가장 높고 평균값에서 멀어질수록 발생 확률이 낮아지는 그런 분포를 가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의 흩어짐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발생 확률이 평평하게 펴진 상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요 기호에서 요거는 뮤는 평균, 요 시그마는 이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 함수입니다. 이와 같이 표준 편차를 0.2로 하게 되면요 요렇게 평균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되고요. 만일에 요 시그마 값이 5.0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평평한 종 모양이 되는 요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그런 함수죠. 그죠? 자, 이제 이 랜드n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표준 정규분포 함수에 따르는 난수를 생성해내요. 역시 랜드n 5,4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mu를 10으로 주고 시그마를 2로 준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함수를 만들려고 하면
뮤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np.random의 rand n 요렇게 하게 되면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가지는 그런 난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평균하고 중앙값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과학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의 어떤 기준이 되는 값 혹은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의 평균 신장은 175cm이다 라고 했을 때 이 175라고 하는 평균의 정의는 한국 사람들의 전체를 조사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일반화할 수 있는 키의 값이 175cm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만 명의 키를 난수로 생성할 겁니다. 이때 평균이 175cm이고요. 표준 편차는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m을 175로 두고 시그마를 10으로 둔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로 만 명의 데이터를 생성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모든 표본의 값을 대가지고 표본의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자, m 값을 175로 두고 시그마를 10으로 두고 하이츠를 m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np의 random.randn의 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하이츠에는요, 만 개의 값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좀 압축되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게 이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값이 175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np.mean 해가지고 하이츠를 넣습니다. 그러면 요 배열 있잖아요. 요 배열의 평균값을 출력합니다. 당연히 175에 매우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중앙값은 어떨까요? 중앙값도 평균이랑 비슷한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게 가끔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그죠? 5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만 키가 2m 5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지만 어떻게 모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값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전체 평균은요, 이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높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9명까지의 평균 소득이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샘플에 들어온 거죠. 이 사람은 수백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사람 10명을 더했더니 전체 평균이 10조가 되더라.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 특출한 데이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요런 형태의 데이터, 즉 전체 표본에서 굉장히 벗어난 데이터를 이상치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안을 쓰는 겁니다. 이 중앙값은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데이터 중에서 그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늘어놓은 다음에 중간값을 취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전체 데이터의 대표성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메디안입니다. 그래서 mean이 반드시 전체의 데이터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디안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메디안을 쓰기 위해서는요, np.median height라고 써주면 돼요. 역시 175에 매우 가까운 수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3, 7, 1, 2, 21. 여기서 2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값이죠, 그죠? 요 5개 중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6.8이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값들은 6.8 아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 값을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값을 딱 취해보는 겁니다. 그게 메디안인데요. 그랬더니 3이 나오죠. 3은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으로 여기서는 좀 적절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상치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균과 중앙값을 계산해보고 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평균과 중앙값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요. 키가 큰 사람이, 그죠? 몸무게가 키가 작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죠? 혹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있을 때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높은 사람이 수학 능력 시험을 쳤을 때 그 점수가 높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분포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키와 몸무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키를 150에서 이렇게 180까지 늘어 놓았을 때 몸무게는 50 그리고 90kg이라고 세로축으로 놓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일반적으로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분포가 그려지겠죠. 요때 키하고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등급하고 수학 능력 시험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관관계의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영어로는요,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num파이를 보시면 CORR, COEF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가 바로 이 x와 y 요소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때 x하고 y는 뭐냐? 바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리스트 혹은 배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ORR, COEF 이 함수는 뭘 반응하느냐? x라는 데이터와 y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x와 x의 상관관계, x와 y의 상관관계, y와 x의 상관관계, 그리고 y와 y의 상관관계를 이와 같은 행렬 형태로 반응하게 됩니다. 상관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x축으로 키가 있고요, y축으로도 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관관계는 키를 키에다 매핑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 상관관계인데 이 경우 상관계수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도 1이고 이 값은 당연히 1이 되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1, 2, 3, 4부터 해가지고요 99까지의 값을 담았습니다. 이걸 x에 담고요, y에다가는 그 제곱값을 요렇게 담아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리스트 x하고 y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관관계가 있죠. x값이 증가하니까 y값도 증가하죠. 물론 이제 지수배로 증가하지만, 그죠? 그래서 x값을 이렇게 넣고 y값을 넣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0부터 들어가긴 하지만, 그죠? 네. 어쨌든 이 x와 y의 상관관계를 구하라 라고 하면 결과가 이와 같은 행렬 형태로 나타나는데, 즉 이 값과 값은 1이고요 x에 대한 y의 상관관계 그리고 y에 대한 x의 상관관계는 각각 0.96, 0.96으로 굉장히 상관도가 높다 라는 어떤 값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가 계산하는 상관관계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과를 진학하거나 혹은 통계를 배웠다고 하면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이 상관관계 계산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하는데요. 요거는 뭐 두 별량의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통계학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를 보면 x는 0부터 99 사이의 값을 요소로 가지는 거죠. 예, 리스트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i 값의 제곱을 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값으로 이루어진 x와 y의 상관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요 놈을 계산했더니 결과는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즉 얘랑 x에 대한 y의 상관계수값이 0.967과 같이 굉장히 상관값이 높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개의 값이 같으면요 당연히 상관계수는 절대값 1이 되고요, 얘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조금 상관계수값은 적어지는데, 만일에 이 값이 i의 3승이 되거나 i의 4승이 되면 이에 따라 이 상관계수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한 이 변수가 여러 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두 개만 넣었는데 여기서는 x도 넣고 y도 넣고 z도 넣네, 그죠? 요거는 앞에 거랑 똑같은데 얘가 사인 함수죠, 그죠? 사인 함수는 이와 같은 주기 함수잖아요, 그죠? 주기 함수기 때문에 x 값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y 값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죠, 그죠? 그래서 A와 B의 상관관계를 CAB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3 곱하기 3 크기의 행렬을 correlation coefficient 함수가 생성하는 거죠, 그죠? 네.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있을 때 이런 텔레비전이 있다고 칩시다. 텔레비전의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판매량도 늘어나겠죠, 그죠? 가격이 높으면 판매는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변수 x하고 y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한 이제 공분산 값인데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값이 커지게 되면요, 이 값은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은 이 값이 커지게 되면 이 값도 따라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x하고 y의 분포가 전혀 어떤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요 0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될 때 플러스 1에 가까워지고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관계수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두 변수 간의 밀접도를 측정하는데 관계의 형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사실은 이제 x 값이 증가하면서 y 값이 이런 주기 함수를 그리고 있는데, 그죠? 얘는 솔직히 사인 함수다라는 패턴만 알게 되면 x하고 y가 굉장히 상관이 있네 라고 알 수 있지만, 사실 상관계수는요 선형적인 관계만 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선형적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요 올바른 상관계수 값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그죠? 네, 그래서 x, y, z를 봤더니 아까 봤듯이 x하고 y가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질 경우는 상관계수가 0.967, 968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y나 z 그리고 x나 z가 비선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는 한데, 그죠? 이럴 경우는 상관계수는 매우 낮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numPy가 리스트와 다른 점, 그리고 numPy의 굉장히 강력한 ND 어레이, 그리고 슬라이싱,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같은 연산, 그 다음에 난수 함수, 그리고 상관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10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